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좀 낯선 목소리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게스트가 왔어요. 게스트 졸라이. 와. 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진짜? 왜? 이거 보이는 라디오 같은 게 아니라고요. 저희가 줄라이랑 생각해보니까 톰보이를 저랑 줄라이 그리고 또 다른 게스트였던 강냉이 님이랑 했었는데 그게 벌써 2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오늘은 원래는 이제 수카랑 노랑이랑 셋이 하려고 했는데 수카가 일이 생겨서 좀 못하게 됐고 대신 줄라이가 저희 게스트 초대에 응해줘서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근황 토크를 해볼까요? 2년 동안의 근황을 업데이트 해주실 수 있나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요즘 대학원 개강을 해가지고 저번 학기 휴학을 했다가 복학을 해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수업이 대면으로 돼서 그래서 좀 학교 캠퍼스를 처음 가본 거예요. 근데 다들 막 이렇게 과잠 입고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니는데 저 혼자 과잠도 없고 그냥 혼자 계속 혼자 밥 먹었다가 혼자 도서관 갔다가 혼자 수업 갔다가 이러고 있는데 그게 되게 외로울 줄 알았는데 그냥 수업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수업에 더 그냥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에 대학생 때는 뭔가 수업 이외에 다른 것들에 에너지를 더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듣는 수업이 어떤 영미 팝의 계보를 훑는 수업이랑 영화 비평 수업이랑 조명과 색채에 대해서 다루는 수업 3개를 듣고 있는데 수업이 다 너무 재밌고 너무 알차서 제 뭔가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지 않고 수업에 딱 쏟으면서 진짜 재밌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뭔가 좋을 것 같아요. 과잠이라니. 너무 오랜만에 듣는 단어예요, 과잠. 대학원생은 과잠 안 맞추죠? 그냥 이렇게 뭐 학회비 같은 거 걷어가지고 후드티 같은 거 만드는 것 같은데 좀 안 냈어요. 너랑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사실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될지 저한테는 되게 좋고 즐거운 일이긴 한데 제가 한 두세 달 정도 최근에 되게 상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정신적으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최근에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먹고 있어요. 근데 약을 받아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불안 증세가 심해서 갔는데 약을 먹으니까 안 불안한 거예요, 진짜로. 예전에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계속 그랬는데 막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막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안 불안하네? 안 불안하잖아? 이러고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이 좋아져서 사실 원래도 참 이런 기질이 있긴 했었는데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되게 중요한 시기여서 제가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아서 좀 심해진 것 같은데 물론 이 증상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 일이 잘 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전혀. 여전히 딴짓을 하고 여전히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뭔가 불안하지만 않아도 그냥 좀 차근차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더 편하게 관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불안하면은 그걸로도 에너지가 진짜 소모가 많이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증세로 약을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사실 약을 한 번만 먹고 그 뒤로는 안 먹었는데 그 이유가 그 약을 지니기만 해도 되게 든든하고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안 먹고 그걸 그냥 계속 지니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것도 이제 없어도 되는 시기가 나중에 왔던 것 같아요. 뭔가 한 번쯤 그런 이렇게 뭔가 병원에 가보고 약을 받아보고 이런 경험들이 전 되게 좋고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쯤. 진짜. 그래도 요새 좀 괜찮아졌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이희연 님이라고 있어요. 못이었던. 못이라는 밴드를 하셨고 이제 솔로도 내시는데 그 작년에 솔로 2집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LP를 뭐라 해야 되지?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돈을 그 럭키드로우 그런 나이키 드로우처럼 이제 가서 결제를 하는 건데 좀 그 현대카드에서 약간 할인을 해줘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아무튼 그게 이제 원래는 작년에 받았어야 됐는데 되게 생산이 뭐 이것저것 지연이 되면서 거의 반년 정도 미뤄졌거든요. 아무튼 되게 오래 미뤄졌다가 이제야 나와서 저번 주에 받아왔습니다. 작년에 나온 앨범인데 LP는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LP도 원래 작년에 나올라 했는데 그게 이 LP 색깔이 다크 퍼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색깔을 내는 재료 수급 때문에 엄청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여차저차해서 미뤄지다가 요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세 곡은 바이바이 나의 아이, 어쩌면 왜일까 이렇게 세 곡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바이바이 나의 아이는 이게 이희연 님이 오랫동안 같이 했던 반려견이 떠난 후에 약간 그런 감정을 담은 노래인데 이제 저도 동물을 오래 키웠다 보니까 들을 때마다 막 눈물을 글썽이게 되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당첨이 잘 되시네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제 생각엔 저의 운이 이렇게 크게 한 번 안 오고 야금야금 이런 거에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 이 스펜서도 시사회 당첨돼서 시사회로 보고 왔단 말이죠. 이상하네요. 이상해. 당첨이 한 작년, 재작년부터 갑자기 많이 되네요. 저한테 주신 이 스펜서 포스터도 있는 줄 모르고 영화 봤다가 맞아요. 받았다면서요. 그 스펜서를 이제 주말에 한 번 더 봤는데 그때 제가 엄청 갑자기 좀 약속이 일찍 끝나서 시간이 남아서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막 좀 늦어서 뛰어 들어갔는데 막 포스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받아와서 제가 또 다른 포스터도 있어서 줄라이에게 오늘 그 노란색 옷을 입은 스펜서 포스터를 줬답니다. 이거 나중에 그 댓글로 사진 올릴 수 있죠. 맞아요. 이 영롱함을 모두 봐야 돼. 진짜. 그럼 근황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홍보 타임 가질게요. 저희 뒷방상영관에는 인스타가 있습니다. 다음 달 상영작을 소개하고 방송에서 전하지 못한 이야기나 좋았던 장면 등을 올리고 있으니 많이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인스타와 팟빵 댓글, 이메일, 그리고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 등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스크드와 이메일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해 주세요. 저희 그 댓글 카페 리미에르 댓글 소개 안 했었죠? 그쵸? 얼마 전에 올라왔는데 그 돌고래님께서 카페 리미에르에 관련해서 댓글이랑 사진까지 올려주셨어요.
돌고래님이 카페 리미에르 진짜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추억 소환하신다고. 근데 마침 2007년 즈음에 도쿄에서 보내실 즈음에 본인도 이제 카페 리미에르 나왔던 곳에 좀 다녀오셨던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세이신도 서점, 튀김집 이런 오차 노미즈역 이런 곳을 어슬렁거리면서 즐기셨다고. 네, 그래서 덕분에 잠시 시간 여행 다녀오신 기분이라고 하시면서 예전에 찍으셨던 사진도 같이 댓글에 첨부해 맞아요. 주셨습니다. 저는 영화를 안 봤는데도 괜히 본 것처럼 그 사진까지 옛날 사진까지 보니까 괜히 영화도 본 것 같고 나도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네. 아, 그리고 또 ABC 맞아. 초콜릿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청취자님이 오래전부터 항상 편안하게 잘 듣고 있으시다고, 좋은 방송 오래 하시길 바란다고,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라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이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서 오늘의 상영장은 뒷방 상영관의 175번째 영화이고 파블로 라라인 감독의 스펜서입니다. 선정 이유는 저의 선정 이유는 일단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연기가 궁금했고 음악은 또 조니 그린우드가 했다 그러고 촬영은 또 셀린 시아마 감독과 많이 작업을 했던 클레르 마통이 했다고 되게 그 유명한 좀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작품이어서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스펜서를 좀 기대하고 있던 편인가요? 저도 그냥 비슷한 이유로, 근데 저는 제작진까지는 모르고 봤고, 일단 그냥 크리스틴 스튜어트 작품이면 일단 무조건 기대가 되는데, 거기다가 다이애나를 다룬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다이애나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어떤 약간의 가십들이랑 조금의 이미지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았던 다이애나의 이미지가 크리스틴이랑 비슷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크리스틴이 어떻게 그려낼지가 너무 궁금해서 개봉하자마자 거의 다음 날에 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 뒷방 상영관에서도 이 크리스틴 스튜어트나 조니 그린우드, 클레르 마통이 참여한 영화들을 각각 여러 편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스펜서가 아직 개봉 전일 때 그때마다 스펜서 언제 개봉하냐고 막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개봉을 했고 오늘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 이야기 조금 해보자면 일단 파블로 라라인 감독은 칠레 출신으로 부모님이 모두 좀 정치계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2006년에 푸가라는 장편으로 데뷔를 한 후에 여러 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2016년에 네루다와 제키 그리고 올해 스펜서 이렇게 실존 인물을 다룬 3편을 만들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네루다도 보긴 했는데 네루다는 사실 영화제에서 보면서 많이 졸아가지고 저도 엄청 좋았어요.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제키는 봤을 때 그게 JFK의 부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좀 이 여성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JFK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미국 역사에서 JFK가 갖고 있는 뭔가 의미 같은 것을 쓰는데 이 여성이 굉장히 집착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 여성 자체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뭔가 그렇게 기록으로 투쟁을 하는 그런 여성의 역할 같은 것들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좀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이 감독의 영화에.
근데 감독 소개 듣고 나니까 그 부모님이 정치적인 그런 걸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듣고 나니까 이래서 그 사람이 뭔가 어떤 정치적인 역사 속에 놓였던 인물에 관심이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맞아. 하네요. 저도 조사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세 편은 각본을 쓰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세 편을 골랐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찍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긴 한 것 같아요. 저도 네루다는 엄청 졸았고 제키는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제키는 저는 음악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이 제키는 미카랩이었나? 제가 정확한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처음 듣는 작곡가였는데 되게 음악이 좋아서 기억에 남았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올 6월에 애플 TV의 미니 시리즈 리지스 스토리라는 작품을 연출을 하신대요. 이 스티븐 킹 원작의 호러 시리즈라는데 스펜서도 약간 호러까지는 아니어도 좀 스릴러 같은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할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주연이 제가 좋아하는 줄리언 무어 배우라고 해서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분 캐스팅 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제키도 그렇고 스펜서의 이제 줄리안 무어까지 유명한 배우들과 많이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배우들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벌써 뒷방상영관에서 세 번째 영화인데 전에는 올리비아 사이스 감독의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랑 퍼스널 쇼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트와일라이트 이후에 꾸준히 이제 다양하고 많은 작품을 찍으면서 계속 연기력을 좀 인정받아 오고 있고 이번에 사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었는데 이게 저희가 녹음하는 지금이 이제 아카데미가 딱 끝났어요. 시상식이. 근데 아쉽게도 수상을 못했네요. 저는 진짜 받을 줄 알고 녹음하면서 같이 막 박수치고 이럴 수 있겠다.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약간 좀 풀이 죽었어요. 진짜 받을 줄 알았는데. 맞아. 저도 응원했는데 아쉽게 됐네요. 제시카 차스테인 배우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들 뭐 얘기하고 싶은 배우 있나요 혹시? 저는 그 그레고리 소령 역을 맡았던 티모시 스폴 배우님을 네. 해리포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 영화에서 좀 나이가 많은 느낌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리포터 이후로 실제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되게 어떤 마블 시리즈 막 이런 것처럼 내 성장 과정을 함께했던 시리즈에 나왔던 어떤 인물을 다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반가웠던 그런 배우였고 그리고 다른 배우들도 대부분 그 실제 인물하고 좀 싱크로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 역할 맡으신 스텔라 고넷 배우님 잘 알던 배우는 아니었지만 보면서 진짜 엘리자베스 여왕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특이한 게 사실 다른 배우들은 다 영국 배우들인데 주연인 크리스틴 스튜어트만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캐스팅도 좀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틴의 영국 악센트를 듣는 재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촬영지는 심지어 독일에서 했다고 해요. 물론 좀 나중에는 영국에서 촬영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성에서 찍은 거는 독일의 여러 지역과 한 두세 개의 성에서 합쳐서 찍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션 디자인이랑 감독님이 뭔가 표현에 중점을 뒀던 게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해 보이는 감옥 그리고 새 장에 갇힌 새라는 이미지에 좀 중점을 뒀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그 다이애나가 갇혀 있는 이미지가 많고 또
그런 벽지나 뭐 테피스트리 등에서 이렇게 새의 이미지를 많이 썼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제 꿩사냥이라는 소재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각본이 스티븐 나이트라는 분이 썼는데 이분 찾아보니까 피키 블라인더스 쓰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 되게 사랑이 있으신 분인가 좀 싶기도 하고 영국 이야기를 쓰시고 계신 분입니다. 또 음악은 앞에서 말했듯이 조니 그린우드가 작업을 했는데 저희 뒷방상영관에서 파워 오브 도그랑 리코리시 피자도 했거든요. 조니 그린우드가 음악을 맡았던. 근데 어쩌다 보니 제가 3개 다 참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제가 좋아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니 그린우드를 좋아해서 계속 참여를 하게 되네요. 저는 모르고 봤는데도 초반에 듣자마자 이거 조니 그린우드. 조니 그린우드가 스펜서는 아니고 이제 파워 오브 도그로 아카데미 그 음악상 후보에 올랐었는데 이것도 또 불발이 됐네요. 저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스 짐머가 듀누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촬영 감독 정도? 그냥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냥 그 첫 장면이랑 그 첫 장면이 그 꽝 같은 새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차가 거기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군인들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장면이 어떤 넘어가는 느낌이나 카메라 구도 이런 것들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작진이 누군지 모르고 영화를 봤었는데 보면서 왜 그 영화 느낌이 나지? 하면서 근데 그 구도가 너무 좋아서 이 영화 내가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딱 들었었거든요. 근데 영화 끝나고 찾아보니까 그 촬영 감독님이 같은 분이라고 해서 이 영화가 제작진도 정말 엄청났고 그래서 어떤 한 요소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 요소가 정말 약간 그 잘된 조별과제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수상을 기대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알고 보긴 했지만 촬영 감독이 누군지 그 제목 나올 때 초반에 스펜서가 이 성을 위에서 보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다리랑 스펜서의 그 글자랑 이렇게 일직선을 맞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완전 수직 수평 딱딱 맞게. 근데 뿌띠마망도 이분이 찍으셨는데 뿌띠마망도 글씨가 나올 때 그 창틀의 글자가 정확하게 맞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거는 촬영 감독의 약간 스타일도 있을까 이게? 좀 싶더라고요. 뭐 물론 편집이나 감독하시는 분의 취향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좀 비슷하게 보였어요. 이제 이 감독님 덕질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몰라요. 되게 유명한 작품 많이 찍어오고 있어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또 뭘 찍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뭔가 그런 미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을 잘 담아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줄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줄거리는 크리스마스 연휴 3일 동안에 이제 이 영국 왕실 가족들이 별장에서 생활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다이애나는 영국 왕실의 어떤 규율, 그리고 남편의 어떤 사생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거식증을 앓기도 하고 뭔가 앤블린의 유령이 자기 주위를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크리스마스 연휴니까 굉장히 행복해야 할 것 같은 날들이지만 그 안에서 다이애나는 혼자 힘들어하면서 뭔가 고군분투를 치르다가 이제 나중에 그 꿩 사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실 다이애나의 두 아들들은 꿩 사냥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근데 이게 영국 왕실의 전통이고 하니까 그 아버지인 찰스가 강제로 시키는데 그때 다이애나가 두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치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는 다이애나랑 찰스가 82년도에 결혼을 하나요? 아무튼 그때 결혼을 해서 91년인가 92년도에 별거를 하게 되고 96년에 이혼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대략. 근데 이 영화에서 그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별거를 하기 직전에 한 91년, 92년쯤이라고. 그래서 그때 며칠을 그리는 거라고, 전체를 그리는 그쵸.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폭풍 전야의 순간을 다루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스펜서를 보기 전에 더 크라운이라는 이제 시리즈를 보게 됐는데, 이게 더 크라운 예전부터 좀 보고 싶다 생각은 하면서 미뤘다가 이제 스펜서 전에 그냥 한번 봐볼까 해서 이제 정주행을 쭉 했거든요. 지금은 시즌 4까지 나왔는데. 근데 한번 봐볼까 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아, 그쵸. 그렇긴 한데 좀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시작했어요. 스펜서 전에. 근데 이제 그 시즌 4의 마지막 화가 약간 이런 크리스마스 때문에 모이는 걸로 이제 끝나요. 그래서 되게 스펜서는 그 이제 정확한 연도가 맞지는 않더라도 그 스펜서에서는 그 모여 있는 크리스마스 3일을 다룬다는 게 되게 어떻게 이렇게 시기가 공교롭게 떨어졌지 해가지고 좀 신기했고, 또 다이애나에 관해서 잘 몰랐는데 그냥 대충 뭐 찰스랑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 정도만 알았는데, 그 더 크라운 때문에 굉장히 과몰입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다이애나한테 특히. 이제 시즌 3, 4는 좀 엘리자베스 여왕보다는 다이애나랑 찰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찰스를 굉장히 미워하고 다이애나에 몰입을 해가지고 스펜서를 저는 좀 많이 이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거의 사랑과 전쟁이라고 맞아요. 했어요. 찰스와 다이애나뿐 아니라 그냥 거기는 사랑과 전쟁인데, 특히 찰스가 아주 그 막 때리고 싶을 정도로 밉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펜서에서는 역할이 크게 나오진 않지만 좀 둘의 배경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둘뿐만 아니라 이런 영국 왕실 얘기가 궁금하면 더 크라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먼저 보고 영화를 보는 게 더 좋은가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만약 아무 그 다이애나에 관한 뭐 다이애나랑 찰스의 관계라던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도 봐도 이게 좀 이해가 될까 싶긴 했거든요. 그 설명이 자세히 나오지 않고 뭐 그냥 대사 하나로 뭔가 누군가 딴 사람 만나나 보다 약간 이런 암시적인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해가 될까 싶긴 했어요. 근데 찰스가 바람핀 건 또 너무 유명하지 아, 그쵸. 않아요? 그렇긴 하죠. 그 정도만 알고 봐도 하긴. 약간 몰입의 정도는 차이가 확실히 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더 크라운 그냥 더 크라운만 봐도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이애나를 맡은 배우도 되게 잘 해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재미있는 게 그 더 크라운의 다이애나랑 이 스펜서의 다이애나를 맡은 배우들 코치를 해준 분이 같은 분이래요. 그런 몸짓과 이제 이런 말투 같은 거 코치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같은 분이 코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거는 누가 어떤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크리스틴 슈튜어트가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걸 본 건데, 아무튼 그냥 코치, 이런 액팅 코치라 했나? 아무튼 그런 코치라고 표현을 하긴 했어요. 저는 아토믹 씨가 더 크라운도 보셨다고 하니까 거기서의 다이애나와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다이애나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그 같은 코칭을 받았으면 어떤 몸을 쓰는 방식 같은 게 좀 비슷한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 되게 저는 스펜서 보면서 그 다이애나가 되게 몸을 많이 움직이잖아요. 말할 때 이렇게 약간 좌우로 어깨를 움직이는 느낌, 뭔가 춤춘 리듬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움직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뭔가 몸을 좀 베베 꼬는 느낌도 있고 말할 때 뭔가 계속 이렇게 어깨를 움직이고 좀 고개도 이렇게 뭐 약간 삐딱하게라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고개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더 크라운에서의 다이애나는 배우가 좀 더 어리기도 하고 그 한 10, 이제 찰스를 완전 처음 봤던 좀 10대 때부터 이제 결혼하고 나서까지의 모습을 담아가지고 좀 더 어린 느낌이 들긴 했어요. 뭔가 되게 어린 소녀가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고통받는 느낌이 좀 강했달까? 그럼 그런 어떤 수줍은 느낌 같은 것도 많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수줍은 느낌? 그걸로 실제로 국민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줍은 느낌보다 오히려 되게 사교성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뭔가 좀 더 친근하고 사교성 있는 그런 대중들한테? 아니면 그냥 그 왕실 사람들한테도? 근데 뭔가 찰스와의 관계에서 계속 틀어지면서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좀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자꾸. 그래서 아무튼 더 크라운에도 이제 그 배우도 굉장히 잘했다. 고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보기로 넘어가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 등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장면부터 되게 많이 얘기를 했죠. 그쵸. 잠깐 클레라 마통 촬영 감독 얘기할 때 줄라이가 얘기를 해줬지만 저는 첫 장면에 그 꽁의 꽁지만 이렇게 가까스로 차 바퀴가 스쳐서 지나가는데 그게 너무 막 쫄리는 거예요. 이 쫄린다는 표현 괜찮나요? 이렇게 줄지어서 지나가는데 첫 번째 차가 지나갈 때도 안 밟고 지나가고 맞아. 두 번째도 안 밟고 근데 저는 뭐 마지막에 밟든 어쨌든 한 번은 밟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기분이 막 들었어. 봤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 되게 긴장감만 엄청 조성하고. 맞아. 그리고 그 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진동 때문에 그 꽁이 또 살짝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느낌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카메라도 거의 꽁이랑 비슷한 높이에서 잡잖아요. 그래서 차가 다가오는 게 진짜 무슨 우주선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구도로 잡혀서 어떤 무서운 느낌이랑 불안한 느낌이 되게 강하게 처음부터 강렬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궁 별장 거기로 들어가서 군인들이 뭔가를 운반하는 걸로 장면이 이어지는데 저는 그게 뭘 위해서 저렇게 태세를 갖추나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 연휴를 다룰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어떤 국가적인 사건이 있어서 뭔가를 준비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상자를 여니까 그냥 식재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재료를 왜 이렇게까지 운반을 하며 이 영화는 굳이 이런 장면을 이렇게 연출을 하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는데 그 뒤에 등장하는 요리사들도 진짜 군인처럼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국 왕실에 있는 어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위험이 산재되어 있고 그거를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 어떤 이런 긴장된 분위기 같은 것들이 한 번에 확 와닿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식자재들이 진짜 엄청 화려해요. 막 그쵸. 어디에서 어떻게 키웠고 얘는 어떤 유기농이고 막 이런 식자재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그게 맛있어 보이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부엌도 막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부엌은 약간 노란 배경에 약간 조명도 되게 음식을 돋보이게 만들고 이런 느낌인데 부엌이 그냥 엄청 새하얘요. 무슨 실험실 같이 새하얗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객들로 하여금 이게 어떤 공간인지, 이곳이 어떤 공간이고 다이애나가 어떤 느낌을 이곳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를 엄청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 뒤에도 이제 오늘 차려질 음식들은 무엇이다 하고 메뉴를 쭉 읊거나 아니면 다이애나한테 지금 샌드위치 드실 시간입니다. 뭐 디저트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애나를 재촉할 때 그 음식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게 저는 원래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영화에서 음식 얘기가 나오면 막 군침이 돌고 이런 편인데 이 영화를 볼 때는 그게 군침이 돌고 막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제가 다이애나랑 비슷하게 압박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애나가 왜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고 다 비워내고 그런 거식증을 앓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영화가 첫 장면부터 되게 좀 효과적으로 그거를 관객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는 그 음식 시간을 계속 말해주잖아요. 뭐 먹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누가 저한테 뭐 먹으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뭐 어떻게 먹어라 하는 것도 좀 싫어하고 막 좀 배고파야 먹는 스타일이라 해야 되나? 막 그래가지고 막 밥 먹으라는 걸 좀 되게 스트레스 받아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 기분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그냥 삼시세끼도 아니고 계속 중간에 티타임도 있지. 디저트 맨날 먹지 하면은 거의 하루 종일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되게 거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풍요로움 같은 것들을 상징해야 돼서 그런 걸까요? 거기서도 왜 처음에 몸무게를 재잖아요. 그래서 맞아. 몸무게가 약간 나갈 때는 더 찌워져 있어야 된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몸무게를 재는 재미있는 전통이라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게 다이나가 그냥 콕 집어가지고 이게 좀 이 기간 동안 되게 잘 지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그런 거죠. 뭐 이런 식의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게 다이애나한테는 그런 즐거운 시간,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이것 또한 보여지기 위한 어떤 것으로 느껴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 그 저울도 되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넣은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런 규칙을 갖고 재미있다고 하는 그 왕실의 문화가 되게 싫었는데 진짜 그 사람들 다 뭔가 느낀다기보다 뭔가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행복과 즐거움도 얘가 행복하고 즐겁다는 걸 느끼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려고 계속 정량을 뭔가 재는 그거의 저울로 나타난 것 같아서 진짜 싫겠다. 그 느낌이 되게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들들이랑 나갈 때 두 아들을 무릎에 놓고 무게를 재잖아요. 전 그게 좋더라고요. 그 장면이 되게 통쾌해서 그냥 처음엔 재밌게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었는데 나중에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이 3일 동안 정말 잘 먹어서 이만큼 변화된 상태로 이 별장에서 나간다를 어떤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표인 그쵸. 거잖아요. 근데 다이애나가 그거를 두 아들의 무게를 자기한테 더하면서 그거를 지표로 내세우는데 그게 저는 약간 다이애나 사람들이 그래도 다이애나를 평가하는 어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왕손 둘을 낳았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계속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애나가 나는 그래도 왕손 둘을 낳아서 뭔가 이 왕실의 어떤 사람으로서 할 의무를 다 했다. 어떤 그거의 어떤 지표로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다이애나가 나는 뭔가 이곳에서 음식을 먹고 그런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두 아들을 얻어서 나는 나간다. 약간 이 두 아들과의 시간은 그래도 다이애나가 잘 보내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자기가 느끼는 행복은 뭐 먹고 선물 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두 아들이다 약간 이런 걸 보여준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다이애나가 등장할 때 혼자 차를 운전해서 샌드링엄으로 가면서 막 길을 잃고 그러는데 그 장면에 일단 노래가 이제 그때 처음 나오거든요. 그 조니 그린우드 음악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일단 어떡하냐 또 잘했다 이러면서 봤고 우리 조니 어떡하냐 이러면서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다이애나가 계속 뭐 휴게소 같은 데 가서 길을 묻고 아니면 혼자서도 계속 어딘지 내가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고 계속 길을 잃었다는 대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다이애나의 상황을 심리적인 상황을 그냥 보여주는 뭐라 해야 되지? 상징하는 맞아 상징하는 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불친절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물 간의 갈등이나 실제 있었던 사건 같은 거를 정확하게 딱 제시해서 보여주진 않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저는 되게 친절한 연출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나 여기가 어딘지 제발 누가 좀 알려주세요. 막 이런 대사 같은 것들이 다이애나의 상황을 딱 집어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는 대사니까. 그래서 뭔가 확실히 제시해서 보여줄 수 없는 그 상황 안에서도 관객들에게 다이애나의 어떤 상황과 처지를 생각해보고 뭔가 이입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는 연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을 잃은 거랑 허수아비랑 좀 연관을 시켜보면은 이제 자기가 어릴 적에 살았던 이제 동네 옛날에 어릴 때 놓은 허수아비가 그대로 있는데 이제 그 허수아비 버티라는 애칭을 가졌는데 그 버티를 보고서야 이제 내가 그래도 별장 근처에 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휴게소에서 막 길을 물어볼 때도 하는 말이 여기에 표지판 같은 게 없더라고요.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허수아비가 그런 표지판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다이애나가 길을 잃은 그 상황에서도 허수아비가 이정표로 실제로 사용이 되지만 이걸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도 다이애나가 지금 현재 계속 어떤 왕실의 규율, 뭐 남편과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이애나가 굉장히 헤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다이애나가 계속 그 예전에 살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자기 과거에서 지금 이 현재 자기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의 방향의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허수아비를 통해서 길을 딱 찾는 순간 다이애나가 여기가 내 진짜 고향이 맞구나 하면서 뭔가 안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다이애나의 인생에서도 내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나에 더 가까웠던 시절로 뭔가 돌아가고 지금 그런 걸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허수아비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 또 얘기를 했던 게 거기서 허수아비가 처음에는 아빠 옷을 입고 있다가 나중에 다이애나 그걸 벗기고 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의 그 노란 옷을 걸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일단 허수아비의 역할은 방금 말한 대로 이제 심리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다이애나의 뭔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이정표로 읽었는데 이제 그 스펜서라는 가문 자기의 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아빠로 대변이 됐고 그거를 이제 자기 옷을 입힘으로써 자기가 왕족의 그 가족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의 뿌리는 그 스펜서가 있다는 거를 표현한 거라 생각했어요. 아까 또 얘기한 게 있었는데. 아까 왕실의 허수아비.
아, 맞아요. 그냥 1차원적으로는 그냥 다이애나가 어떤 왕실의 허수아비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다. 이거를 그냥 딱 통쾌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좋았던 장면 또 뭐 있을까요? 노랑은 인상 깊은 장면이 어, 그 아이들하고 뭐지? 소령과 소련과 병사 병사 게임 게임. 하는 거? 그게 언제쯤이었죠? 약간 모두들 다 잠들고 엄마가 아이들 재우려고 이렇게 음. 아이들이 막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 선물 다른 사람들처럼 다음날 안 풀어보고 뭐 당일날 풀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엄마가 와서는 이제 선물 하나씩 안겨주면서 내일 너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풀어봐 이러고 재우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안 자겠다고 해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죠. 그래서 뭐 다이애나 병사 왜 슬픈가 막 이러면서 되게 더 빠르고 뭔가 정확한 그런 군인들이 말하는 식으로 그렇게 서로 질문하는 게임인데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궁금했던 것들도 물어보고 근데 이제 윌리엄은 엄마가 슬퍼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슬픈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과거 때문에 슬프다. 근데 그때 또 귀여웠던 게 그 누구죠? 동생 누구죠? 해리. 해리는 다음날 풀어보라고 하는데 엄마 저 이거 못 지금 안 보면 병 날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걸 또 풀어봐요. 근데 저는 이게 첫 장면하고 약간 연결돼서 생각했을 때 뭔가 여기가 되게 규율이 세고 다이애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런 곳인데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다이애나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한테만은 뭔가 진심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좀 아이들을 더 그런 아이들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인데 근데 그런데도 진심을 말하는 어떤 장치로 그런 게임을 한다는 게 좀 저는 아이러니처럼 보여서 재밌기도 하고 뭔가 그 말투가 되게 힘겨워 보이기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약간 숨을 몰아쉬는 것 같은 그런 걸 사용하죠. 맞아요. 그게 뭐 원래 말투인지 아니면 뭔가 긴장한 병사 같은 말투를 일부러 게임이라 쓴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엄청 숨을 참고 있다가 말하면서 확 뱉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힘들어 보인다 해야 되나? 뭐라 표현해야 되죠? 그러면서 말을 토해내는 느낌도 좀 들었던 맞아. 것 같아요. 뭔가 참고 있던 거를 얘기하는 듯하죠. 저도 이 장면이 가장 좋았고 되게 뭉클했어요. 저는 일단 그 아이들이 뭔가 되게 우리가 아이들은 뭐를 어른들보다 모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자세한 내막은 몰라도 그 분위기를 읽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꼭 아이여서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읽고서 엄마한테 먼저 계속 윌리엄은 무슨 일이 있냐, 왜 슬프냐,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때 엄마한테 하는 질문이 왜 뭐가 그렇게 슬프게 엄마를 만드냐 이 질문을 한 게 너무 슬펐어요. 좀 되게 마음이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파.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다이애나가 윌리엄한테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면 맞아. 말해주라고 그래서 윌리엄이 꼭 말해주겠다고 그런 모자끼리 그런 약속을 하는 게 또 맞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좀 시점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계속
다이애나가 식사하러 가지 못하고 막 계속 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이러는 걸 보고 윌리엄이 밖에서 엄마 지금 그게 지금 바보 같은 행동이야. 그러지 마. 우리 내려가야 돼. 이런 말 하는데 그때도 너무 슬펐어요. 그때 이제 다이애나가 준 선물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아토믹이 왓챠에 그 관련한 평을 올렸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거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물이 갑각류 인형 선물인데 처음에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게 다이애나의 어떤 자유분방함, 자유로움을 그냥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왕실에 따르는 선물들은 막 무슨 진주 목걸이 막 이런 거니까요. 근데 그거랑 이제 두 번째로는 그냥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다이애나가 거식증이 있으니까 애들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뭔가 식자재랑 관련된 식자재라니. 왜냐면 그 처음 오프닝에서 군인들이 들고 올 때도 그 가지가 아, 굉장히 맞아, 눈에 맞아. 띄거든요. 러프트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괜히 애들한테 너희는 나처럼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잘 먹으렴 이런 의미인가 하고 가볍게 넘어갔어요. 근데 아토믹이 올려준 평이 너무 좋았는데 그거를 나눠주시죠. 민망하네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막 의도했다거나 그런 의미를 일부러 담았다고 생각한 건 아닌데 이제 그 갑각류라는 단단한 껍질을 지닌 동물이잖아요. 그런 동물처럼 뭔가 이 두 아들들은 좀 더 강하고 그런 자기만의 방어 기제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갑각류 인형을 휴게소에서 판단 말이야? 신기한데? 어디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각류 인형을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계속 뭔가 그 인형들이 좀 특이해서 막 보통은 곰인형, 막 토끼 이런 좀 털 있는 부숭부숭한 동물들로 인형을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왠지 갑각류라는 특성이 좀 그런 단단함과 연관이 됐을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전에 어떤 과학자가 그런 우리는 왜 계속 뭔가 슬프고 힘겨운 일을 겪어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내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갑각류 같이 겉이 단단한 동물일수록 그 속살이 굉장히 여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게 이 속살이 여릴수록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겉에 껍질이 굉장히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나를 엄청 뭔가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은 것처럼 아무것도 나를 상처 주지 못하게 그렇게 무장을 하는 사람일수록 속이 되게 여린 사람인 경우가 많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쩌면 다이애나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그녀는 뭔가 파파라치한테 찍힌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그 모습들이 다 굉장히 막 연약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은근히 그런 어떤 대중 매체에서의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알았던 사람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입었던 옷들도 되게 정형화된 옷들만 입지 않고 실제로 왜 마지막에 바닷가에서 뛰어놀 때 무슨 점퍼 같은 거 입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빠의 옷을 고친 옷이었죠, 영화에서. 고친 건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다이애나 옷이었어요? 그냥 빨간 점퍼라고만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다이애나가 그런 옷을 입고 외출을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외출을 한 적이 있었어서 그런 어떤 의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 어떤 내면의 어떤 연약함 같은 것들을 잘 뭔가 영리하게 감추고 이용할 줄 알았던 다이애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이제 녹음하러 오면서 급하게 읽은 기사에서 이 영화가 옷을 계속해서 갈아입는 영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다이애나가 계속 어떤 상황에 맞춰서 갈아입을 옷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각 다이애나는 거기에 완전 맞춰서 입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껍데기를 계속해서 갈아입는 영화라는 게 또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네요. 맞아. 그 옷들이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맞아. 이게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샤넬의 뮤즈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인지 샤넬의 후원을 받은 영화인데 그 커스튬 디자이너 하신 분 인터뷰 보니까 이제 뭐 다이애나가 실제 입었던 옷들을 분석을 하기도 했지만 뭐 완전 똑같은 것들을 한 건 아니고 그런 스타일을 많이 찾았는데 이제 그 포스터에도 쓰인 후반부에 입는 그 화려한 흰색 드레스 있잖아요. 막 금색으로 자수가 놓인 그 드레스를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80년대에 만들어진 드레스, 샤넬 드레스인데 그거를 쓰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이거 못 쓰겠다 어떡하냐 고민을 했는데 이제 샤넬이 이제 복제로 만들어서 쓰라고 줬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샤넬에서 후원을 많이 해줬다고 하네요. 패션 쪽으로. 그래서 그 옷들만 따로 뭔가 아카이빙 해가지고 모아서 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 아토믹이 저한테 준 포스터는 그 다이애나가 노란색 그 셋업으로 된 옷을 입고 있는 포스터인데 이 모자가 약간 선장이 쓰는 맞아. 모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하게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자기 인생의 어떤 항로를 좀 자율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설정해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다이애나가 실제로 약간 그 키가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래에서 사람을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는 듯한 좀 삐딱한 자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모자의 어떤 그런 선장의 모자 같은 그 실루엣이 더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애나가 실제 가졌던 어떤 속성이랑 감독이 영화를 통해 어떤 전달하고 싶었던 이미지들 같은 것들이 의상으로도 좀 효과적으로 같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허수아비의 마지막에 입히는 것도 그 노란 옷이잖아요. 선장 같은 모자랑. 그래서 그것도 뭔가 자기 길을 찾아가는 의미랑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옷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후반부에 댄스 시퀀스가 하나 나와요. 굉장히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곳에서 춤을 추는 다이애나의 모습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랑은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패션 필름 같았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좀 줄였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물론 옷을 보는 거나 춤추는 거 보는 거는 좋지만 이게 이렇게 오래 장면을 차지할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에서 의미를 찾기는 했는데 역시 길다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찾았던 의미는 그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랑도 계속 연관이 되는 건데 다이애나가 계속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 자신의 어떤 집, 자신의 가문, 아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를 돌이켜보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다이애나가 어렸을 때 뭔가 발레를 했던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이애나가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서 그렇게 어린 시절 자기가 좋아했던 행위를 뭔가 자유롭게 하면서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뭔가 돌아가는 그 과정을 춤으로 표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아무래도 너무 길기도 했고 그 후에 이제 바닷가에서 메리랑
매기. 매기랑 하는 그런 대사 같은 것들도 저는 조금 약간 완급 조절에 좀 실패하지 않았나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춤추는 장면에서부터 조금 영화의 뒷심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옷들 중에 기억 남는 게 그 화려한 것보다도 어떤 옷 입었을 때 되게 위는 정장 같은 원피스 세트 같은 걸 입었는데 나이키 코르테즈 운동화를 신고 나온 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좋았어요. 그냥 그런 좀 편한 옷을 입는 모습 나올 때 좋더라고요. 그것도 다이애나가 실제로 그런 패션 센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슬랙스에 운동화 신고 이런 패션 있잖아요. 그것도 다이애나가 해서 뭔가 되게 인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게 영화 보고 나서 다이애나의 패션이나 그런 거에 대해 자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찾아보면 되게 사진으로 아니면 뭐 특집 기사 같은 걸로도 잘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개 봤는데 또 재밌는 게 마지막에 KFC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KFC가 영국 KFC가 실제로 스펜서 개봉을 맞아서 스펜서 스웨터를 굿즈로 냈었대요. 이게 뭐 스웨터요? 네, 이게 찾아보니까 다이애나가 실제 입었던 옷 중에 좀 유명했던 게 빨간 스웨터인데 양 모양의 이렇게 패턴이 막 있고 양이 아마 흰색인데 이제 가슴 쪽에 하나의 양만 까만 그런 스웨터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KFC가 닭으로 바꿔서 뭐 굿즈인지 아무튼 냈었다고 하더라고요. 개봉맞이. 영국 사람들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웃겼어요. 아무튼 그러고 방금 나온 얘기랑 이어져서 매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셀리 호킨스 뭐 너무 좋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는지 다른 관객분들 얘기를 어쩌다 이제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 의도는 대충 알겠는데 굳이 퀴어 이야기를 넣은 걸 모르겠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 장면이 막 거슬리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굳이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저는 퀴어 요소를 꼭 어떤 대단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쵸. 그냥 일상적인 어떤 관계성을 포착할 때도 굳이 퀴어가 아닐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그 장면이 싫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매기가 크리스틴한테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 말고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는데 그게 저는 그냥 친구로서 혹은 그냥 어떤 여성으로서 뭔가 여러 가지 의미로의 사랑이었으면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는 더 깊게 와닿았을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나는 그런 의미로 당신을 좋아하는 거고 난 당신의 벗은몸도 막 보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성애적인 의미가 농담이어도 어쨌든 담긴 사랑 고백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파파라치 때문에 옷을 벗을 때도 그 커튼을 다 내려야 했던 다이애나의 입장에서 저게 정말 자유와 힘을 주는 사랑의 고백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런 성애적인 의미는 없었으면 더 좋았을 사랑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그 매기의 편지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매기 캐릭터도 있고 또 매기를 비롯한 그 셰프 데런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저도 줄라이가 말했던 것처럼 꼭 그런 의미로요라는 대사까지 넣어가면서 이 사랑 고백을 했어야 됐는지는 의문이에요. 그게 없어도 충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해주는 대사들도 되게 좋았고 뭐 계속 뭐라 했었죠? 막 뭐 hold on, 무기는 fight 너 them, 자신이다. 뭐 맞아. 이런 그런 얘기도 해주고 계속 이겨내야 된다. 막 이런 응원을 계속해서 주는데 마지막에 굳이 그런 걸 넣은 게 좀 아쉽긴 했어요. 그 바다에서 뛰어노는 장면은 어떠셨어요? 그거는 별 생각 안 들었는데요. 저는 그 장면이 그냥 미장센적으로는 타요초에서도 그런 해변을 그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예쁜 그림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것도 막 너무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되게 어떤 이 영화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갈등이 이렇게 탁 풀어지는 느낌이 딱 들면서 해방감을 느끼고 이런 것까지는 저는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까지는 못 받았고 그냥 아까 춤추는 장면처럼 조금 어떤 상징적인 장면들이 조금 과하게 사용된 게 아닌가. 너무 기능적으로 쓰인 것 같아서 오히려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는 느낌 같은 게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아들을 그 무릎에 앉히고 무게를 재는 장면, KFC를 시키는 장면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개성적이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와닿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KFC도 약간 너무 극단적인 것을 일부러 선택하게 만드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아무튼 다시 약간 맥이랑 그 대위 그 요리사랑 이런 사람들 얘기 좀 해보면 약간 다이애나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이애나라고 불렀었나? 그러니까 무슨 약간 칭호 같은 걸로 보통 부르잖아요. 칭호로 부르죠. 근데 약간 유일하게 뭔가 매기만 다이애나를 다이애나라고 부르나? 아무튼 좀 그런 거를 통해서 다이애나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러니까 다이애나는 그 왕세자비기는 하지만 좀 더 인간적인 관계로 그 약간 계급장 떼고 만나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의 대화가 필요한데 대화할 사람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뭔가 하이네스 뭔가 이런 사람이니까 자기가 일로 하는 거니까 되게 딱딱하게 격식을 갖춰서 대화를 하고 근데 다이애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고 근데 그 요리사 주방장이랑 매기는 유일하게 좀 다이애나를 다이애나로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거 조금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어떤 찰스나 엘리자베스보다는 그런 주변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좀 더 조명을 많이 받잖아요, 영화가. 그런 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찰스나 엘리자베스를 강조했으면 어떤 대결 구도나 다이애나가 처한 상황 같은 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계속 보여줘서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을 그냥 재현하거나 그걸 그냥 그렇게 감독이 보여주는 느낌만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주변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성을 통해서 다이애나가 처한 상황, 위치, 뭐 하는 고민들, 내면의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이애나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진짜 맥이나 데런이 한두 번씩 다이애나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보통은 이제 칭호로 부르지만 근데 다이애나가 다이애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신을 차려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런 여기 제목부터 이제 스펜서라는 뭔가 왕실과 떨어져서 그냥 이 다이애나 스펜서라는 사람을 강조하듯이 이 영화 속에서도 왕실 사람들이 그런 칭호가 아닌 다이애나라고 불러줬을 때만 이렇게 유독 정신을 딱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데런 이분은 약간 실제 셰프 중에도 데런이란 이름을 가진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약간 신나신 것처럼 인터뷰도 막 하시고 막 자기 블로그인지 트위터인지 막 글도 올리시고 했나 봐요. 근데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음식 같은 거 준비할 때 아무래도 왕실 사람들의 그런 취향을 다 아니까 다이애나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올리고 싶은데 그거를 자기가 어쨌든 컨펌하는 사람은 여왕님이시니까 이 후보에 여왕님이 싫어하는 음식 하나랑 다이애나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를 넣어가지고 결국 여왕님이 다이애나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게끔 막 한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가십 같은 얘기인데 뭐 본인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데런이나 매기 같은 캐릭터가 나온 게 감독의 전작들을 보면은 네루다에서는 그 네루다를 잡으려 하는 경찰이 나오고 그 사람이 계속 나레이션을 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제키에서는 이제 제키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나오고 뭔가 그렇게 그 인물을 보는 사람을 하나씩 등장을 시켰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인물을 좀 여러 명으로 쪼개서 넣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레고리도 감시하는 좀 무서운 사람으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다이애나를 미워하거나 막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은 또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변 인물들을 이번엔 좀 여러 명으로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다이애나가 원래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맥이었는데 잠깐 맥이가 내쫓아져서 다른 대타인 사람이 와서 옷을 입혀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다이애나가 이제 입어야 하는 옷을 안 입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도 계속 상황이 난처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거 약간 내 잘못 아니라고 보고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거기서 막 더 나아가서 다이애나 왜 저래? 진짜 피곤해. 약간 이런 그런 얘기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쨌든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고 굳이 막 다이애나를 어떻게 뭔가 평가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담겨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다이애나도 그래서 그 옷 입혀주는 사람한테 나 당신이 필요 없다. 나는 매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막 당신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뒷말을 계속 덧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뭔가 이들의 어떤 관계성을 그냥 괴롭히는 사람, 괴롭힘 당하는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설정을 안 하고 각자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이 그냥 충돌하는 관계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섬세하게 다뤄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그레고리랑 다이애나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계단 앉아서? 계단에서 이렇게 꿩을 보면서 이제 다음날 꿩 사냥을 나갈 거니까 이제 다이애나가 또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은데 왜냐면 아들인 윌리엄이 총 쏘기 싫다고 하는데 굳이 쏘아야만 하는 상황이고 또 그것도 왕실의 전통이니까 그리고 뭔가 꿩이랑 약간 다이애나가 겹쳐지는 그런 면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지금 날아서 도망가려고 했나? 뭐 그런 얘기도 하나요? 아무튼 꿩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레고리가 와서 얘기를 하죠. 뭐라 했더라? 무슨 소 얘기하지 않아요? 소? 그 자신의 전우였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맞아. 자기 집에서 키우던 소였나?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가 있었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죽여야 되나 안 죽여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하다가 이제 뭔가 포탄이 터져서 그 친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뭔가 본인의 군인으로서 의무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뭔가 지금 다이애나를 사실 좀 다이애나랑 그레고리랑 많이
부딪히는 인물처럼 나오기는 했는데 거기서도 좀 그레고리가 자신의 일에 충실해서 하는 사람이고 서로 완전히 부딪히기만 하는 건 아닌 그런 모습이 보이는 대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이애나를 아예 이해 못하고 이 사람은 왕실 사람인데 왜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제멋대로 굴지? 이렇게만 생각했으면 굳이 그런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신 상황, 당신 입장도 어느 정도 알겠는데 우리는 각자 이런 의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내야 돼라고 약간 달래면서 설득하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고 그게 소를 길들이는 것 때문에 죽일까 말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다이애나가 그 소는 안 길들여졌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맞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감독이 좀 친절하게 이 다이애나의 어떤 상황과 다이애나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호하지 않게 관객들이 와닿을 수 있게 좀 친절하게 계속 그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를 해준다. 근데 그 방식도 진짜 다이애나의 입으로 다이애나가 하는 목소리로 그거를 전달을 해주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그레고리가 처음에는 되게 무섭고 좀 싫었거든요. 그리고 아니 눈이 너무 새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이 눈동자가. 그래서 되게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해리포터 이미지도 강하잖아요. 멈테일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되게 섬뜩한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다시 보니까 좀 그냥 막 그런 만약 학교 선생님들도 생각해보면 자기 멋대로인 애들 진짜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래도 걔를 잡으려고 하는 거는 걔한테 어느 정도 애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레고리도 애정이 없었으면 뭐 그런 사적인 얘기까지 나누면서 다이애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이애나가 혼자 몰래 내려와서 막 음식 집어먹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간 이제 자정 지났네요. 해피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그게 되게 얄미워 보였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좀 그래도 다이애나한테 저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다. 약간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렇네요. 뭔가 그전에는 다이애나한테 하는 어떤 시간에 대한 말들이 다 너 이거 해야 되는 시간이야 이거였는데 그냥 해피 크리스마스였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뭔가 좀 편안한 대사였네요. 저도 그걸 좀 얄밉게 봤어요. 아니 그리고 그때 커튼을 열어놓으셨다고 맞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옷 갈아입을 때 파파라치 있으니까 커튼 닫아놓으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장면에서 파파라치가 다이애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파파라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다이애나를 옥죄는 그 왕실 사람들이 다이애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라는 생각이 저도 드니까 그래서 저도 얄밉게 다들 그럼 얄미웠던 장면일 수도 있어요. 왜 그 파파라치를 통제를 못할까요? 이게 그냥 바깥도 아니고 별장이면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지 아닌가? 오히려 너무 허허 벌판이라 어디서 찍을지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담을 타고 넘어가서 숨어있을 수 춤이 있나? 얼마나 땡겨질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케이크 막 디저트랑 음식 집어먹는 그 장면 찍을 때 실제로 감독이 그 크리스틴이 뭔가 진짜 먹고 싶은 거를 반응해서 집어먹었으면 좋겠어서 그걸 안 보여줬대요, 음식을. 그리고 이제 딱 처음 들어와서 이제 찍으면서 진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게. 그래서 테이크 갈 때마다 모든 음식을 가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씩 메뉴를 바꿔가면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게 약간
바로바로 고르는 게 아니라 이거 먹을까? 아니야,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약간 이런 고민과 머뭇거림 맞아. 같은 것들이 되게 좀 사실적으로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꿩 사냥 얘기를 해볼까요? 이 꿩이 계속 첫 장면에도 나오고 그 방금 말한 계단에서 대화하기 전에도 다이애나가 혼자 꿩을 보면서 너는 옷이 하나라서 좋겠다 막 이런 말도 하고 근데 또 막 왕실 사람들이 꿩은 멍청한 새다 막 뭐 예쁘게 화려하게 생겼지만 뭐 멍청한 새다 그래서 사냥감으로 길러지고 사냥이 안 되면 어차피 차에 치여서 죽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다이애나는 좀 뭔가 다이애나가 꿩처럼 사냥감처럼 비유가 되기도 하죠 영화에서 계속. 근데 저는 사냥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사냥이라는 그걸 취미로 하는 사냥을. 그래서 막 그냥 일부러 기른 꿩을 막 몰아서 날게 해서 그걸 쏘아서 죽인다는 그게 너무 잔인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게 재밌나 진짜? 약간 이런 기분. 재밌다고 시작한 전통이라서 약간 아까 그 몸무게 재는 부분에서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재미로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게 권위자의 일방적인 재미였을 거고 아마 밑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 재미에 맞추기 위해서 따랐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전통이 지속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사람이 없고 이건 재미로 시작한 전통이니까 계속한다. 그냥 이 행동의 의미는 생각해보지 않은 채로 그냥 재밌는 거니까 나도 재밌다?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다이애나는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진짜 재밌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로 재밌는 건 뭔지 좀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더 괴로운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 사냥이 처음 약간 영화 속에 등장을 하는 게 다이애나가 약간 그날도 저녁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잠들어 있는데 총소리가 방 맞아요. 들려요. 그게 이제 찰스하고 윌리엄이 아빠랑 아들이 이제 총 연습하고 아들한테 총 쏘는 법 가르치는 장면인데 그냥 다이애나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바깥에서 총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너무 날카롭게 들리고 저도 좀 깜짝 놀라고 정신을 계속 거슬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대화하다가도 총소리 나서 다이애나가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꿩 사냥을 하는 중에 그 중간에 막 다이애나가 들어가서 아들들 데리고 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결국 찰스도 그냥 아들들한테 엄마한테 가라 해서 두 아들과 손을 잡고 뛰어서 이제 샌드링엄을 빠져나오는데 그러고 그 차 타고 가면서 막 팝 노래를 부르잖아요. 뭐 정확한 가사가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대충 우리가 원하는 건 미라클 기적이야 뭐 이런 가사였는데 이게 또 그 병사 게임 할 때도 얘기했던 게 완벽한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생각해라고 윌리엄한테 물으니까 윌리엄이 룰을 따르지 않는 거다. 그런 크리스마스 보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해리가 해리랑 이제 윌리엄이 서로 얘기하면서 그런 건 기적 같을 거야. 막 근데 기적이 난 뭔지도 모르겠어. 막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게 또 이제 마지막 노래랑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FC를 먹습니다. KFC를 막 먹는데 이게 뭐 그 아까 말했던 실제 셰프였던 분 인터뷰를 보니까 KFC 간 건 모르겠고 맥도날드 간 적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막 어느 날 다이애나가 뭐 음식 차리지 말라고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들 데리고 맥도날드 가겠다 해서
제가 더 버거 잘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다이애나가 애들이 그 해피밀 토이 갖고 싶어 한다. 막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맥도날드는 간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또 다른 기사 보니까 막 KFC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KFC로 바뀐 거다. 막 이런 기사까지 있더라고요. 뭐 그게 확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 생각엔 아까 그 KFC가 스웨터 낸 거 보면 후원을 했을 것 같아요. 기획을 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맥도날드 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KFC더라고요. 맞아, 저는 KFC는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영화 속에서 사실 그 책을 누가 갖다 놨는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앤 불린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을 계속 읽고 그 다이애나가 앤 불린의 유령도 계속 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뭔가 다이애나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장면에서 앤 불린과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앤 불린이라는 사람도 그 에드워드 8세인가 되게 헨리 8세. 헨리 8세. 그래 영국에 되게 그 부인이 많았던 맞아요. 왕으로 그 사람 때문에 그 영국 성공회가 분리됐다고 했나? 결혼을 여러 번 할 수가 없는 원래 그런 가톨릭 원래 질서로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여러 번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교회까지 분리시킨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앤 불린이 헨리 8세의 부인이었는데 다른 부인을 데리고 오고 싶어서 앤 불린을 결국엔 단두대에 목을 매달아서 죽이었던 그 여성의 책을 계속 읽고 좀 약간 자기도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이제 왕이 될 사람이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똑같은 두 여자에게 똑같은 선물 준 것 때문에 그 진주 목걸이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앤 불린한테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약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이애나한테 엄청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근데 저는 그 책을 처음에 다이애나가 선택해서 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레고리한테 중간에 그 책 당신이 갖다 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만약에 이걸 다른 사람이 갖다 놨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이애나한테 약간 더 스트레스를 주는 뭔가 너도 엠블린처럼 될 거야 약간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 이 영화가 뭔가 그런 사실적인 정보를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에 관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닌데 마지막에 엠블린 책은 남겨지고 그걸 그레고리가 이건 뭐지? 하고 보고 책장에 다시 갖다 꽂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 장면에서 이건 그레고리가 갖다 놓은 거 아니구나. 그리고 영화 속에서 엠블린이 결국 유령처럼 다이애나를 괴롭히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했지만 결국엔 다이애나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다이애나에게 힘이 되기 위해 다이애나가 찾게 된 혹은 다이애나를 찾아온 뭔가 그런 책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 저도 얘기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난 건데 그 목걸이가 계속 영화에서 중요하게 몇 번 쓰이잖아요. 근데 그게 엠블린이랑 연관을 지으면 어떤 그 단두대의 그 줄 그거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목에 감는 줄. 명칭이 따로 있나요? 모르겠어요.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조여오는 어떤 그 줄의 이미지를. 올가미? 올가미. 그래서 그 올가미의 이미지를 목걸이가 주기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찰스가 다른 여자한테도 똑같은 목걸이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엠블린도 어쨌든 그 헨리가 다른 여자를 좋아해서 그게 그 사람이 그런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나도 교체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도 그 목걸이가 똑같은 목걸이 두 개가 주어짐으로써 그런 것도 상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저는 진짜 다이애나가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처음 올라갈 때부터 계단이 너무 낡아가지고 발이 막 푹푹 빠지고 너무 위험해 보여서 이거는 안 굴러 떨어져도 그냥 난 정신 차렸고 이제 안전히 집에 가야지라고 다짐을 해도 그래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계단이다. 그래서 다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뭔가 위험했던 순간에 다이애나가 엠블린의 도움으로 결국 그냥 그 목걸이를 뜯어버리고 그 목걸이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이애나는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이애나의 어떤 선택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내가 나를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올가면은 이걸 맞아. 그냥 던져버리겠다. 맞아. 그리고 나는 다시 내 진짜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장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걸이를 처음 착용하고 밥을 먹을 때 완전 초반 장면에서 그래서 상상으로는 이걸 끊어버리고 막 내가 다 씹어먹는 그런 상상을 하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실제로 그런 진주 목걸이를 뜯어버리는 게 일어나서 그것도 좋았어요. 하지 못했던 걸 하게 돼서.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포인트가 색감 대비가 있었는데 이게 보통 그 샌드링엄 별장 안에는 되게 따뜻한 조명들, 좀 노란색, 붉은색 조명을 많이 쓰는데 그리고 가끔 이제 차가운 색감이 나올 때 있고 그럴 때는 보통 따뜻한 거는 정말 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고 차가울 때는 보통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걸로도 많이 연출이 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그런 따뜻한 거에서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고 다이애나가 오히려 막 창문을 딱 열었을 때 엄청 화면이 파란색인데 그때야 다이애나는 되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비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랑 선물들 엄청 꾸며져 있는 장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잠깐씩 나올 때도 엄청 따뜻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저는 그 따뜻함이 너무 과해가지고 좀 이렇게 너무 왜 히터 많이 튼 데 맞아. 있으면 좀 뿌얘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이 좀 뿌예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따뜻함에 질식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서 더 그렇게 대비적으로 더 확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궁전이 되게 따뜻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춥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또 절에 보여도 사실은 저런 추운 곳이다. 냉정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의 따뜻함이 아닌 거죠. 전 또 초반에 크리스틴의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 영화는 저는 진짜 크리스틴의 연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여우주연상을 기대를 했었는데 크리스틴은 진짜 캐스팅 그 제의도 참 잘 오는 것 같고 본인이 그래서 난 이 작품을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것도 참 잘 맞아떨어지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오브 실스 말이야. 그 영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연기력을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영화에서 크리스틴이 발렌틴이라는 배역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발렌틴하고 크리스틴이 너무 닮아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엔 영화를 보면서 저거 그냥 크리스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발렌틴이 클라우드 오브 실스 마리아에서 그 줄리엣 비노 씨가 연기한 그 캐릭터한테 나는 그런 할리우드의 어떤 악동 캐릭터를 가진 그 배우를 이런 점에서 좋아하고 이런 점에서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 할리우드 악동 배우로 나오는 클로이 모레츠 역의 배우가 사실은 실제 크리스틴하고 조금 닮아 보이는 면이 있잖아요. 뭔가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라 이전에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했던 것도 그렇고 어떤 그런 스캔들이 있었던 것도 그렇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크리스틴이 되게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응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화를 보면서 저거 그냥 진짜 크리스틴이 자기를 변호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번 스펜서에서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파파라치에 시달렸던 그녀의 어떤 실제 서사나 좀 예민하고 피곤한 것 같은 특유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크리스틴하고 다이애나를 좀 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배우의 존재를 아예 지워버리고 빙의하듯이 그냥 다이애나를 똑같이 복사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르게 다이애나는 이런 사람이었어도 몰라 하면서 자의적으로 그냥 새로운 걸 뭔가 재창조하는 그 두 가지 선택을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배우고 어디까지가 이 배역이게 하는 그런 혼란을 주고 경계를 넘나드는 연기 같은 것들이 클라우드 오브 실스마리아, 뭐 퍼스널 쇼퍼, 스펜서까지 뭔가 이어지면서 저는 약간 그런 크리스틴의 어떤 연기 스타일 3부작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펜서에서도 뒤에 그 엠블린이라는 유령이 나올 때도 유령이 또 나오네. 그쵸. 크리스틴 유령이랑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저는 크리스틴이 아니라 다른 배우가 연기를 했으면 그게 좀 과한 장면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진짜 귀신이 나온다고? 이러면서 과하고 좀 설득력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크리스틴이 연기하니까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게 신경쇠약 때문이든 뭐든 간에 그게 와닿는 느낌이 있었고 우리가 그런 유령이 상징하는 걸 보통 뭔가 존재감이 희미해졌을 때 내가 유령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새 작품에서 크리스틴이 다 뭔가 존재감이 희미해질 때 그게 유령이랑 뭔가 맞닿아 보이는 부분이 저는 있었는데 이 스펜서 영화에서도 저는 그래서 다이애나라는 인물의 어떤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그럴 뭔가 생명이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렇게 유령이 등장하는 게 크리스틴 덕분에 좀 더 저는 그 장면이 설득력이 있었고 와닿는 장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인터뷰에서 파블로 라라인 감독이 다이애나 캐릭터를 구축하면서 그의 모방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 침묵 같은 영화적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캐릭터가 가진 신비함과 연약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어떤 내적 세계를 창조를 했다. 근데 그 면에서 크리스틴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아마 미술 감독님은 이게 크리스틴이 그 현장에 있으면은 그게 거짓말처럼 그 미술 세트가 완성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까 잘된 조별과제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스태프들 그리고 크리스틴이라는 배우가 없었으면 이 영화가 이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진짜 약간 픽션과 실제 인물이지만 픽션과 또 그 인물의 상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데 그게 크리스틴이라서 잘 산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그럼 이제 저희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화 스펜서가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고 어떤 영화로 기억될 것 같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는 이제 완전 그냥 다이애나의 뭐 이게 3일을 다룬지도 몰랐었고 다이애나의 뭔가 일대기 정말 실제 인물을 그냥 보여주는 영화일 거라고 좀 막연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고 나니까 뭔가 다이애나를 단순히 보여주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만든 영화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매기의 메시지 카드가 굉장히 좋았고 이거랑 좀 비슷하게 저는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좋았던 이유가 그 캐릭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이제 그 마고 로비가 맡은 그 실제 배우분은 되게 안타깝게 그런 범죄 살인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그 영화에서는 그런 일을 잘 피해서 잘 살아가는 모습으로 되게 동화처럼 결말을 맺는단 말이에요. 전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실제 인물을 다뤘지만 그 사람을 뭔가 위로하고 그 사람을 추억하는 방식을 좀 달리 한다는 게 그래서 스펜서도 약간 비슷한 의미로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게 좋았어요. 그 뒤에 있었던 비극을 안다고 그냥 탈출해서 이렇게 하면서 영화가 딱 끝나니까. 맞아. 그게 좀 좋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좀 약간 힘들게 봤는데, 왜냐면 약간 심리 스릴러 같은 느낌인데, 저는 이렇게 약간 체험시키는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영화로부터 거리를 두고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영화는 저한테 그런 거리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제가 두고 보면 좀 영화를 제대로 감상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고, 좀 그래서 오락가락 하면서 보기는 했는데, 일단 영화를 보면서 약간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 사람이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취약해진 상태에 있는 인물이고, 그래서 영화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뭔가 사실적인 정보 같은 것들이 정확하지 않고, 그건 본인도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말지까지 고민을 할 정도로 그렇게 취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뭔가 그런 사람이 이게 강해진다기보다는 뭔가 자신의 취약함을 약간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방식의 서사였던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스펜서라고 자기 이름을 말할 때 뭔가 그게 뭐지? 라는 저는 그런 좀 생각은 들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가십 속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뭐 완영옥도 했고 하우스 오브 구찌도 했고, 그리고 이 감독의 제키 영화도 보고 하면서 이런 실존 인물,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십으로 주로 많이 다뤄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영화에서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영화를 했던 건데, 저는 제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미국 역사에서 이 미국 역사를 쓰는데 이 여성이 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줘서 좋았고, 그리고 뭔가 이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역사를 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 완영옥에 대해서도 완영옥은 되게 그 안에 액자가 되게 많아서 이거는 우리가 본 완영옥이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저는 하우스 오브 구찌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이게 표면으로 보여진 건 그냥 표면대로 오히려 그런 연출이 되게 더 좋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가십으로서만 있었던 일이고 가십으로 다룬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영국 왕실이라는 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어떻게 살든 나랑 상관없어.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문화사라고 해야 될까요? 또 되게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 영화 속에서 다뤄진 거는 뭔가 파파라치들이나 다이애나의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왕실 안에서의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쪽이어서 뭔가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하고는 좀 맥락이 다르고 그래서 그 괴로움에 내가 이입을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약간 이제 반대의 의미로 이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냥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 다이애나의 탈출기로도 그냥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다이애나가 탈출을 왜 했는지 막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탈출한 이후에 어떤 그녀의 삶을 더 강조를 했거나 그러면 저는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저한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은데 3일이라는 짧은 시간 그다음에 이 한정된 자택이라는 공간 여기에 딱 한정을 하고 다이애나라는 인물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딱 집중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원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고 어떤 길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이정표를 발견하고 그걸 다시 세워나가느냐의 그 내면적인 어떤 과정을 자세하게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영화였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좋았고 뭔가 제가 어떤 뭔가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내가 뭔가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 영화가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저한테 그 다이애나가 마지막에 허수아비에 자기의 옷을 입혀놓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허수아비의 의미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또 얘기를 했었는데 허수아비에서 자기가 세운 자기를 위한 자기만의 이정표로 딱 그 변화하는 그 이미지처럼 저는 이 영화가 저한테 좀 내면에서 뭔가를 탐구해 나가고 길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영화 그런 것들로 저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녹음 어땠는지 간단히 이야기하고 끝을 내볼까요? 일단 제가 굉장히 줄라이한테 갑자기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 영화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저는 처음 딱 얘기 들었을 때 진짜 이거 끝나고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스케줄이 사실 쉽지 않은 스케줄이었는데 욕심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안해 준 게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또 하고 싶은 영화 만약 생기면 말하면 같이 또 하면 되니까 너무 말해주세요. 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고 오늘 스펜서 얘기 하고 싶었던 얘기 진짜 다 한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영화를 좋게 봐서 여러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클로징하고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